제 이름은 강미라입니다. 22살이었어요. 강을 건넌 건 어머니 약값 때문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창문에 못이 박혀 있었어요. 문 앞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밤마다 누군가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벽에 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줄, 17번째 줄을 그은 날 새벽 저는 맨발로 산을 넘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왔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게 된 순간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안전한 곳에서 다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함경북도 끝자락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낡은 군화 한 켤레와 벽에 걸린 사진 한 장뿐이었어요. 어머니는 두부를 만들어 파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어요. 전날 밤에 불려놓은 콩을 맷돌에 갈고 솥에 올려 끓이고 천으로 짜서 두부 틀에 넣으셨습니다. 솥에서 김이 올라오면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어머니 옆에 서서 두부를 천에 싸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은 항상 뜨거웠어요. 콩물에 데인 자국이 손등마다 있었거든요. 저는 그 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시큰했습니다. 장마당까지는 걸어서 20분이었어요. 새벽 5시 반이면 자리를 깔았고 해가 뜨기 전에 첫 손님이 왔습니다. 두부 한 모에 500원. 하루에 20모를 팔면 10,000원이었어요. 그 10,000원이 우리 모녀의 하루였습니다. 장마당은 시끄럽고 사람 냄새가 진했어요. 옥수수 굽는 냄새, 군밤 볶는 냄새, 사람들 땀 냄새가 뒤섞여서 코가 얼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해가 지면 좌판을 걷었습니다. 팔다 남은 두부를 천에 싸서 들고 어머니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그 20분이 하루 중 제일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때만 말을 좀 하셨거든요. 오늘은 16모 팔았다. 내일은 콩을 좀 더 불리자. 그런 말들이었어요. 대단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웃집에 순이네가 살았어요. 순이는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19이었죠. 얼굴이 하얗고 눈이 크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는 아이였어요. 순이 어머니도 장마당에서 국수를 팔았는데 저녁이면 우리 두 집이 모여서 옥수수죽을 나눠 먹곤 했습니다. 순이가 제 옆에 앉아서 죽을 후후 불며 먹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이가 죽을 먹다 말고 저를 봤어요. 언니, 우리 이렇게 평생 살면 안 되나?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겨울 배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장마당에 나오는 사람은 늘었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었어요. 두부를 만들 콩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졌어요. 밤마다 기침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소리가 깊어지더니 나중에는 수건에 피가 묻어 나왔어요. 약이 필요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약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격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어요. 두부 300모 값이었습니다. 1년을 팔아도 모자랐어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마당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강 건너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중국에 가면 한 달에 3만 원을 번다고요.
3만 원이면 어머니 약값의 3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강을 건넌다는 게 어떤 건지, 돈을 번다는 게 어떤 방식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3만 원이라는 숫자만 머릿속에 남았어요. 3만 원이면 어머니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그 남자가 처음으로 우리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얼굴이 검었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회령에서 가죽 점퍼를 입는 사람은 돈이 있거나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서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중국에 좋은 공장이 있습니다. 한 달만 일하면 3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여자들이 많이 갑니다. 안전합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보낸다. 딸은 안 보내.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또 기침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수건을 입에 대셨는데 수건을 뗐을 때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건을 빨면서 생각했어요. 3만 원이면 약을 살 수 있다. 한 달이면 된다. 한 달만 가면 어머니가 살 수 있다. 이틀 뒤 순이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나도 갈래. 순이 집도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순이 아버지가 탄광에서 다리를 다쳤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집에만 누워 계셨어요. 저는 순이를 보면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순이는 겨우 19이었거든요. 그런데 순이 눈에도 제 눈에 있는 것과 같은 게 보였어요. 절박함이었습니다. 같이 가자. 한 달만 벌고 오자.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 끄덕임이 순이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열흘 뒤 그 남자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말이 짧았습니다. 내일 밤이다. 자정에 강 앞으로 나와라.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두 손으로요. 콩물에 데인 자국이 있는 그 손으로 제 손을 감싸셨습니다. 한참을 잡고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 달이다. 한 달만이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밤 자정이었습니다. 저와 순이 그리고 다른 여자 3명, 모두 5명이 두만강 앞에 섰어요. 강폭이 30m쯤 됐습니다. 겨울이라 가장자리는 얼어 있었지만 가운데는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온이 영하 3도 정도였을 겁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발을 넣는 순간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어요. 순이가 제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아. 절대 놓지 마.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자기 머리끈을 풀었어요. 검은 천으로 된 머리끈이었습니다. 그걸 제 손목에 묶었어요. 이거 묶어놓으면 안 놓치잖아, 언니. 저는 그 말에 울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가 덜덜 떨리는 와중에 순이는 그런 말을 하는 아이였거든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찼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물살이 발목을 잡아당겼어요. 5명이 한 줄로 서서 서로의 팔을 붙잡고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8분이 걸렸어요. 그 8분이 8시간 같았습니다. 중국 쪽 강둑에 올라섰을 때 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빨리 타. 저희 5명은 트럭 뒷칸에 올라탔어요. 짐짝 사이에 숨었습니다. 위에 포장 천을 덮었어요. 캄캄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고 어둠 속을 달렸어요.
4시간, 5시간. 중간에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몸이 좌우로 흔들렸어요. 순이가 제 옆에서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춘 건 새벽이었어요. 포장천이 거쳤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본 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담장에 철문이 달린 집이었어요. 창문에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은 이미 건넜고 어머니 약값은 아직 벌지 못했고 순이는 제 옆에서 제 팔을 잡고 있었어요. 차가 멈춘 곳에는 공장 간판이 없었습니다. 철문이 있었어요.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쇠가 쇠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방이 3개였어요.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얇은 이불 2-3장이 깔려 있었고 베개는 없었어요. 벽은 콘크리트였고 천장에는 전구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전구가 방 안의 유일한 빛이었어요. 저와 순이는 같은 방에 배정됐습니다. 그 방에는 이미 5명이 있었어요. 저희까지 합치면 7명. 3평짜리 방에 7명이 누워야 했습니다. 몸을 돌리면 옆 사람의 팔꿈치에 닿았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눈에 빛이 없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말을 걸지 않았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보고 다시 벽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한테는 말보다 무서웠어요. 순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여기 뭐 하는 데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아직 진짜로 몰랐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공포가 배 밑바닥부터 차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첫날 밤 밥이 나왔습니다. 찬밥이었어요. 하얗게 굳은 밥 위에 절인 무 한 조각. 그것도 7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한 사람당 밥이 주먹 반 크기였어요. 북한에서도 이렇게까지 적게 먹진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하루에 3번만 갈 수 있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 외 시간에는 방에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 남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덩치가 크고 눈이 작은 한족 남자였어요.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연기가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 지금도 그때가 떠오릅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국말이었는데 웃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났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방 안을 둘러보더니 한 명씩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이요. 이거, 사람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어요. 여기가 어딘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공장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날 밤 2명이 끌려나갔습니다. 저와 순이는 남았어요. 순이가 제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이를 안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벽에 줄을 긋기 시작했어요. 날카로운 돌멩이를 하나 주워서 콘크리트 벽에 한 줄씩 긁었습니다. 하루에 한 줄, 5줄이 모이면 가로줄로 묶었어요. 그 줄이 하루하루 늘어갈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반드시 나가야 한다. 순이에게 말했어요. 순이야, 반드시 여기서 나가자. 내가 방법을 찾을 테니까. 조금만 버텨.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고개는 끄덕였어요. 그런데 벽에 줄이 12개가 됐을 때 순이가 불려나갔습니다. 밤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와서
순이를 가리켰습니다. 순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안 나왔어요. 저는 문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순이, 순이, 이름을 불렀어요. 경비가 저를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이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손목에 묶인 머리끈을 만졌습니다. 순이가 두만강에서 묶어준 그 머리끈이요. 반드시 여기서 나가자. 저는 그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나 혼자라도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것을, 나가서 순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순이가 사라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여자가 제 옆으로 왔어요. 처음 들어온 날 저를 올려다봤던, 눈에 빛이 없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여기 처음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는 공장이 아니야. 중국 시골 남자들한테 팔려가는 곳이야. 우리를 데려온 그 남자, 처음부터 팔 목적으로 데려온 거야. 알고 있었어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입 밖으로 꺼내는 걸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 팔려나간 여자들은 농촌으로 가거나 더 깊은 내륙으로 가. 한 번 팔리면 다시 팔리기도 해. 2번, 3번. 갈수록 더 먼 곳으로, 더 싼 값에. 얼마에 팔리는 건데요? 저는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천 위안. 한국 돈으로 80만 원쯤 될 거야. 80만 원. 사람 한 명의 값이 80만 원이었습니다. 두부로 치면 1600모. 어머니와 제가 석 달을 팔아야 하는 양이었어요. 그 값에 사람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끌려간 애는? 저는 순이를 물었어요. 모르겠어. 여기서 나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순이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한 가지 더 말해줬어요. 곧 또 사람이 올 거야. 이번에는 내륙 쪽에서 온다고 했어. 내몽골 쪽. 거기로 가면 진짜 끝이야. 말도 안 통하고 도망칠 곳도 없어. 내몽골.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벽의 줄은 12개였습니다. 열이틀. 이 안에서 열이틀을 보냈어요. 그리고 내몽골 사람이 오기 전에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벽에 13번째 줄을 그으면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여기서 나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은 없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나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눈만 움직였습니다. 경비가 저를 신경 쓰지 않게 만들어야 했어요. 존재감을 지우는 게 첫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가 유일한 기회였어요. 하루 3번 방에서 나갈 수 있는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눈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복도 끝에 뒷문이 하나 있었어요. 나무로 된 문이었는데 잠금 장치가 철제 고리 형태였습니다. 오래된 거였어요. 녹이 슬어서 고리가 헐거웠습니다. 손으로 비틀면 열릴 것 같았어요. 뒷문 밖으로 뭐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가 있다는 건 산이 가깝다는 뜻이었습니다. 경비를 관찰했어요. 낮에는 문 앞에 2명이 앉아 있었고 밤에는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1명이 담배를 피우다가 새벽 2시쯤이면 졸기 시작했어요. 3시가 되면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르렁, 그르렁. 그 소리가 들리면 안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같은 패턴이었어요. 새벽 3시면 경비가 잠들었고 코 고는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뒷문도 다시 확인했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복도를 지나갈 때 손으로 잠금 장치를 만져봤습니다.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어요. 고리가 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잠금 장치의 녹 위에 손가락 자국 같은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한 번 열려고 시도한 흔적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나가려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문은 열 수 있다는 것. 벽의 줄이 15개가 됐습니다. 15째. 내몽골에서 사람이 온다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밤마다 벽의 줄을 세며 탈출 계획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새벽 3시. 코 고는 소리가 시작되면 일어난다. 복도를 지나 뒷문까지 12걸음. 잠금 장치를 비틀어 연다. 문 밖으로 나간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뛴다. 17번째 줄을 그은 날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이다. 탈출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야 했어요. 새벽에 뛸 체력을 아껴둬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여자가 몸을 돌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실을 알려줬던 그 여자였어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내일 나갈 거지? 저는 놀랐어요. 들킨 건가 싶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 여기 오래 있으면 알아. 나가려는 사람은 눈이 달라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하나만 알아둬. 전에 여기서 나가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 뒷문으로 나갔어. 그런데 잡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데요? 다리가 부러진 채로 돌아왔어. 하루 지나고 다시 끌려갔어. 이번에는 더 먼 곳으로. 내몽골 쪽이라고 들었어. 뒷문 잠금 장치에 있던 손가락 자국. 그게 그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나가려다 잡힌 사람. 다리가 부러진 채 돌아온 사람. 저는 두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어요. 포기할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때 손목에서 무언가가 만져졌어요. 순이의 머리끈이었습니다. 두만강에서 순이가 묶어준 그 머리끈. 이거 묶어놓으면 안 놓치잖아, 언니. 순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순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떤 곳에 팔려갔을까? 무사하기는 한 걸까?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리끈을 손가락으로 감았습니다. 천천히 꼭. 포기하면 순이를 못 찾습니다. 포기하면 어머니를 못 봅니다. 포기하면 여기서 팔려가는 겁니다. 눈을 떴어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저를 봤습니다. 조심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했어요. 2시간이라도 자야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벽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르렁, 그르렁. 경비의 코 고는 소리였어요. 새벽 3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용히 이불을 걷었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들을 밟지 않도록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일어섰어요. 방문에 손을 댔습니다. 나무 문이라 삐걱거릴 수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밀리미터 단위로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왼쪽 끝에 경비가 앉아있는 의자가 있었고 오른쪽 끝에 뒷문이 있었습니다. 12걸음. 그 12걸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거리였어요.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발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왔어요. 세 걸음, 네 걸음. 경비의 코 고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르렁, 그르렁. 그 소리가 제 심장 소리보다 작게 느껴졌어요. 7걸음, 8걸음. 뒷문이 가까워졌습니다. 녹슨 잠금 장치가 보였어요. 손가락 자국이 있던 그 잠금 장치. 10걸음. 손을 뻗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이 닿았어요. 녹이 까끌까끌했습니다. 비틀었어요. 처음에는 안 움직였습니다. 힘을 더 줬어요. 손바닥이 녹에 긁혀서 따가웠습니다. 기익. 고리가 돌아갔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정막 속에서는 폭발음 같았어요.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코 고는 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르렁. 살았어요. 잠에서 깬 게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밖이었어요. 진짜 밖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뛰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돌이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나뭇가지가 발등을 긁었어요.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뒷산이었어요. 경사가 급했습니다. 나무줄기를 잡고 올라갔어요.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손톱이 빠지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도 잡았습니다. 30분쯤 달렸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어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더 빨리 뛰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뜨거운 게 흘렀습니다. 피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었어요. 내리막이 시작됐습니다. 미끄러지면서 내려왔어요. 바지가 찢어졌고 무릎에서도 피가 났습니다. 내리막 끝에 도로가 보였어요. 포장도로였습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 저는 도로 가장자리에 서서 차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전조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트럭이었어요. 저는 도로 가운데로 나섰습니다. 두 팔을 흔들었어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려다봤어요. 한쪽 남자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제 발을 봤습니다. 맨발이었고 피투성이었어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중국말을 하더니 조수석 문을 열었어요. 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올라탔어요. 트럭이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상관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도시 외곽의 주유소 앞에서 내렸습니다. 운전사가 물 한 병을 건네주고 떠났어요. 저는 주유소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반이나 쏟아졌어요. 도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돈도 신분증도 말도 없었어요. 도시 외곽을 걸었습니다. 맨발이라 걸을 때마다 아팠어요. 발바닥에 굳은 피가 도로에 자국을 남겼습니다. 간판을 읽을 수 없었어요. 전부 중국어였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서 눈에 익은 글자를 봤습니다. 한글이었어요. 간판에 조선 냉면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조선족 식당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새벽이라 손님은 없었고 주방에서 중년 여자 한 명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라서 멈췄습니다.
제 꼴을 봤겠죠. 맨발에 피가 묻어 있고 바지가 찢어져 있고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이게 무슨 조선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아주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저를 부축해서 뒷방으로 데려갔어요. 2평쯤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라면 박스와 양념통이 쌓여 있는 창고 같은 곳이었어요.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바닥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찢어진 곳이 3군데였고 돌에 긁힌 자국이 발등까지 이어져 있었거든요. 어디서 왔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북한에서 왔다고, 속아서 팔려왔다고, 도망쳐 나왔다고. 아주머니의 눈이 젖었습니다. 너 같은 아이들 많아. 여기 이 근처에도 있고 더 먼 곳에도 있어. 이틀 동안 그 뒷방에서 지냈습니다. 아주머니가 밥을 해주셨어요. 따뜻한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뜨거운 국에 밥을 말아 먹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라야, 내가 나온 그 집에서 너 말고 여자들이 더 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있을 때 5명이 더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아이들도 곧 팔려갈 거야. 내몽골 쪽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더라.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팔려갔지만 같은 조직이 데려간 거라면 아직 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을 알아. 내가 원하면 연결해 줄 수 있어. 한국.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 가면 안전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돈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것도 떠올랐습니다. 그 방에 남아있는 사람들. 순이. 한국으로 가면 저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살면 되는 건가? 나만 나오면 끝인 건가? 손목의 머리끈이 자꾸 만져졌습니다. 순이가 묶어준 머리끈. 이거 묶어놓으면 안 놓치잖아, 언니. 놓치면 안 되는 건 순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조선족 네트워크라고 하셨어요. 같은 동포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연락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주머니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라야, 내가 나온 그 조직, 내가 알던 것보다 규모가 더 크대. 무슨 뜻이에요? 너랑 같이 있던 5명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조직이 관리하는 집이 3군데야. 3군데에 있는 여자가 전부 합쳐서. 아주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22명이야. 22명.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5명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있던 그 방에 남은 5명. 그런데 5명이 아니라 22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곧 이동한대. 일주일 안에 내몽골 쪽으로 넘긴다고. 한번 넘어가면 진짜 끝이야. 거기는 사막이야. 도망칠 수가 없어. 일주일, 7일, 7일 안에 22명의 여자가 사막 너머로 사라지는 겁니다. 순이는요? 저는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이라는 애가 내 친구지? 같은 조직이 관리하는 다른 집으로 갔대. 아직 이 성 안에 있어. 이동 전에는 같은 곳에 있을 거야. 순이가 아직 가까이에 있었어요. 사막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아직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국행과 구출, 2개의 길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저는 안전했어요. 어머니한테 돈을 보낼 수 있었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2명의 여자가 사막 너머로 사라집니다. 순이도 그 안에 있고요.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너는 이미 나왔잖아. 너까지 위험해질 필요 없어. 맞는 말이었어요. 돌아가면 저도 다시 잡힐 수 있었습니다. 잡히면 다리가 부러지는 거였어요.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목에는 머리끈이 있었어요. 순이가 두만강에서 묶어준 머리끈. 반드시 여기서 나가자. 그 약속이 제 손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아주머니, 저 한국 안 가요. 돌아갈 거예요.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한참을 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쳤구나, 이 아이가. 미친 거 맞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사람 한 명을 소개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 출신 남자였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투가 차분했습니다. 아주머니 식당 뒷방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상황을 들었어요. 22명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안에 이동한다고 했죠? 그러면 시간이 없어요. 할 거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그 남자는 이전에도 탈북 여성들을 도운 적이 있다고 했어요. 안전가옥을 운영하고 있었고 동남아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는 루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는 한 대 구할 수 있어요. 안전가옥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감금 장소의 내부 구조예요. 안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작전을 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는 그 안에서 17일을 살았어요. 구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당신이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감금 장소의 내부 구조를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제가 들어가서 여성들을 이끌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감금 장소가 3곳이었어요. 한 곳은 제가 있던 곳이니 구조를 알았지만 나머지 2곳은 몰랐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나 내부 정보가 필요해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교사가 물었을 때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처음 중국으로 데려온 그 남자. 가죽 점퍼를 입고 우리 집 문 앞에 섰던 그 남자. 공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그 남자. 브로커. 그 남자라면 알 수 있었어요. 감금 조직의 경비 교대 시간, 이동 일정, 내부 구조. 왜냐하면 그 조직에 여성을 공급하던 사람이 바로 그 남자였으니까요. 아주머니가 그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연락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남자가 도와줄 리가 있겠니? 저도 몰랐어요. 그 남자가 저를 판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기를 빌렸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두만강 앞에서 빨리 타라고 했던 그 목소리였어요. 철문이 있는 집 앞에 우리를 내려놓았던 그 목소리. 저는 말했습니다. 저예요. 미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오래 흘렀습니다. 제가 전화를 건 사람은 저를 팔았던 그 남자였습니다. 브로커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미쳤어? 다시 잡히면 너도 나도 죽어. 저는 참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당신이 판 사람들이 22명이에요. 당신 때문에 거기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 안에 내몽골로 넘어간대요. 거기 가면 끝이에요. 사막이에요. 도망칠 데가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어요. 한참 동안이요. 순이도 거기 있어요. 당신이 데려간 순이 19살짜리 애. 그 애도 사막으로 넘어가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말했어요.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서 만나? 수락한 거였어요. 이틀 뒤 브로커가 아주머니 식당에 왔습니다. 가죽 점퍼를 벗고 후드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뻔뻔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쫓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선교사, 브로커, 저. 셋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브로커가 펜을 들었어요. 감금 장소가 세 곳이야. 첫 번째는 내가 있던 곳. 여기서 북쪽으로 12km. 여자 8명. 지도에 X를 그렸어요. 두 번째. 여기서 동쪽으로 28km. 여자 6명. 경비가 1명이야. 밤에 술 마시고 잠. 또 X를 그렸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북동쪽으로 40km. 여자 8명. 순이도 여기 있어. 근데 여기가 제일 문제야. 경비가 원래 2명인데 최근에 4명으로 늘었어. 세 번째 X를 그리면서 브로커의 펜이 멈췄어요. 왜 늘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도망쳤으니까. 1명이 나가니까 경비를 늘린 거야. 제가 나왔기 때문에. 순이가 있는 곳에 경비가 강화된 거였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작전을 짰어요. 디데이 새벽 세 곳을 순서대로 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각 장소에서 여성을 데리고 나와 안전가옥으로 이동시킨다. 역할 분담도 했어요. 선교사는 차량 운전과 안전가옥 관리, 브로커는 내부 정보 제공과 경비 속이기, 저는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여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역할. 내가 안에 들어가야 해. 여자들이 모르는 남자 말은 안 들어. 안에서 생활해 본 사람이 직접 말해야. 따라 나와. 브로커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낯선 남자의 손을 잡지 않아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디데이까지 사흘. 선교사가 차량을 구했어요. 짐을 실을 수 있는 밴이었습니다. 안전가옥은 도시 외곽의 빈 창고였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감금 장소, 순이가 있는 곳, 경비가 4명인 그곳,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브로커가 말했어요. 세 번째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가 거기 있어요. 포기 못해요. 브로커가 저를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유군데 위험해. 3일 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결전의 날 새벽 2시 선교사의 밴이 출발했습니다. 조수석에 제가, 뒷좌석에 브로커가 탔어요.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엔진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손목에 머리끈을 만지고 있었어요. 새벽 3시 첫 번째 감금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17일을 보냈던 그 집이었어요. 담장, 철문, 못 박힌 창문. 다시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내렸어요. 철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경비가 나왔어요. 브로커가 중국말로 뭐라고 했습니다. 물건 이동이야. 위에서 지시 내려왔어. 경비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브로커를 봤어요. 그런데
브로커의 얼굴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이 조직에 여성을 공급하던 사람이니까요. 경비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이 복도, 12걸음짜리 이 복도, 17번째 줄을 긋고 뛰쳐나갔던 이 복도를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8명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어요. 저도 여기 있었어요. 이 방에서 17일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나가야 해요. 지금이 기회예요. 8명 중 6명이 즉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2명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벽에 기대앉아 떨고 있었고 다른 1명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잡히면 더 심해져요. 잡히면 다리가 부러져요. 떨리는 목소리로 1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무서웠어요. 맨발로 산을 넘었어요. 발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나왔습니다. 당신도 나올 수 있어요.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여자가 일어났어요. 다른 1명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8명 전원.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8명을 뒷좌석과 짐칸에 태웠습니다. 꽉 찼어요.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선교사가 차를 몰아 안전가옥으로 향했어요. 23km, 30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10분쯤 달렸을 때 전조등 불빛이 앞에 보였어요. 도로 위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공안 검문소였습니다. 차 안이 얼어붙었어요. 뒷좌석에서 누군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교사가 속도를 줄였어요. 브로커가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나갈게. 브로커가 차에서 내렸어요.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과 돈을 꺼냈어요. 경찰과 뭐라고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3분. 그 3분이 3시간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돌아왔어요. 차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갔어. 우회로로 빠져. 선교사가 핸들을 꺾었어요. 비포장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8명을 내렸어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22명 중 8명. 남은 건 14명.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감금 장소를 향해. 두 번째 감금 장소는 첫 번째에서 동쪽으로 28km 떨어져 있었어요. 새벽 4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비가 1명뿐이었어요. 브로커 말대로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경비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6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설득이 빨랐어요. 밖에 차가 있어요. 지금 나가야 해요. 5명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명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26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안 가.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지금이 기회예요. 나는 여기서 중국 남자한테 팔려갔는데 그 남자 사이에서 아이가 있어. 딸이야. 2살. 이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어. 아이를 두고 못 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있었습니다. 2살짜리 딸.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아이도 같이. 안 돼. 그 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안 줄 거야. 그리고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있어야 해. 나는 여기 남을게.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이 너무 단단했거든요.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5명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에 태우고 출발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가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문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가는 길에 브로커에게 전화가 울렸어요. 브로커가 받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일 났어. 3번째 집에서 눈치챘어. 첫 번째 집에서 사람이 사라진 걸 알았나 봐. 경비가 움직이고 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대요? 첫 번째 경비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들이 없어진 걸 발견했겠지. 윗선에 보고한 거야. 3번째 집에 경비가 추가로 갔을 수 있어. 3번째 집, 순이가 있는 곳. 원래 경비가 4명이었는데 더 늘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포기해. 3번째는 끝났어. 저는 전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포기 안 해요. 미라, 들어가면 잡혀.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방법이 있잖아요. 당신이 말한 그 방법. 위험하다고 한 그 방법이요. 전화기 너머로 브로커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칠게 내쉬는 숨소리. 진심이야? 순이가 거기 있어요. 저는 약속했어요. 반드시 나가자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안전가옥에서 만나자. 안전가옥에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브로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야. 내가 너를 데리고 직접 그 집에 들어가는 거야. 새 여자를 데려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줄 거야. 나는 그 조직에 여자를 공급하던 사람이니까 의심은 안 할 거야.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 말은 제가 다시 그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감금 장소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안에 들어가면 경비의 눈이 너한테 갈 거야. 그 사이에 내가 뒷문을 열어놓을게. 내가 여자들을 데리고 뒷문으로 나오면 돼. 경비가 눈치채면요? 내가 막을게. 브로커의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뻔뻔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갚으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새벽 5시, 3번째 감금 장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담장이 다른 곳보다 높았어요. 철문도 더 두꺼웠습니다. 브로커가 먼저 내렸어요.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가 나왔어요. 브로커가 중국말로 말했습니다. 새 물건이야. 급한 거라 위에서 바로 보냈어. 경비가 저를 봤어요. 위아래를 훑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떨렸거든요. 경비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아니었어요. 콘크리트 벽, 좁은 복도, 희미한 전구, 그 냄새, 습기와 담배와 공포가 섞인 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경비가 저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이 열렸어요. 안에 8명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순이가 있었어요. 순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야윈 얼굴, 큰 눈. 그 눈이 저를 봤어요. 순이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울 시간이 없었어요. 순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어. 순이가 제 손목을 봤어요.
머리끈이 있었습니다. 두만강에서 묶어준 그 머리끈.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는데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순이를 안고 입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나가야 해. 지금 8명에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밖에 차가 있어요. 지금 나가야 합니다. 뒷문으로 가세요. 8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순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복도로 나갔어요. 뒷문. 브로커가 열어놓기로 한 뒷문. 복도 끝에 뒷문이 보였어요.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한 거예요. 뒷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뒤에서 8명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5걸음. 뒷문까지 10걸음 남았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경비였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경비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봤어요. 뛰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8명이 뛰기 시작했어요. 뒷문을 향해. 저는 순이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경비가 달려왔어요. 그 순간 브로커가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경비 앞을 막아섰어요. 몸으로 막았습니다. 빨리 가.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경비가 브로커를 밀쳤습니다. 브로커가 넘어졌어요. 일어났습니다. 다시 막았어요. 경비가 브로커를 때렸습니다. 주먹이었어요. 브로커가 또 넘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브로커가 피를 흘리면서 경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도 경비의 다리를 잡았어요. 가라니까. 저는 돌아서서 뛰었습니다. 순이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뒷문을 넘었습니다. 밖이었어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8명을 태웠어요. 전부 탔습니다. 브로커는 오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말로 고함치는 소리. 그런데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분쯤 달렸을 때 브로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미라. 브로커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됐어. 너희 갔으면 됐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말했어요. 미안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순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아직 그 머리끈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1명이었습니다. 세 곳에서 구출한 여성 21명. 한 명은 스스로 남기로 했으니까요. 안전가옥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선교사가 동남아 루트를 통해 한국으로 보내는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긴 여정이었어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와 순이도 함께 갔어요. 21명이 한 줄로 걸었습니다. 밤에만 이동했어요. 낮에는 숨었습니다. 때로는 산을 넘고 때로는 강을 건넜어요. 두만강을 건넌 게 언제인지 까마득했습니다. 그때는 5명이었어요. 지금은 21명이었습니다. 태국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감금되고 나서 한 번도 소리내어 운 적이 없었거든요. 순이가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줬습니다. 울어, 언니. 울어도 돼. 한국에 도착한 건 두만강을 건넌 지 석 달이 지난 뒤였어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뭐가 다른지 설명할 수 없었는데 다르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12주. 한국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법, 은행을 이용하는 법, 전화를 거는 법을 배웠어요. 순이도 같은 하나원에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들었어요. 순이가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눈이 반달처럼 휘었어요. 회령에서 옥수수죽을 먹을 때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에 감금된 탈북 여성들의 사연을 모으고 구출을 도울 수 있는 연락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순이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공부가 좋다고 했습니다. 언니, 나 책 읽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순이가 웃으면서 말했을 때 저는 또 울었어요. 요즘은 자주 울어요. 나쁜 일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일 때문에 우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북한에 계세요. 돈을 보냈어요. 약을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반드시요. 브로커요? 그 사람은 소식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감금 장소에서 경비를 막아선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 마지막 전화에서 한 말만 기억납니다. 미안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이 됩니다. 미워해야 하는 사람인데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벽에 긁었던 줄을 기억합니다. 17개의 줄. 17일 만에 나왔고 그 뒤로 21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 벽에 사진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보여요. 콘크리트 벽에 날카로운 돌로 긁은 5줄씩 묶인 17개의 줄이요. 저는 지금도 손목에 머리끈을 하고 있어요. 순이가 두만강에서 묶어준 그 머리끈. 낡았고 색이 바랬습니다. 풀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안 풀려요. 아직도요.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